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이렇게 잘 돌아가고 하는 부분이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그것까지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근데 다만 이제 의미 있는 변화는 있죠. 우리 사회가 자수성가가 어렵고 부자들은 다 상속받은 부자라는 인식이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70% 이상이 1위부터 이렇게 쭉 뽑아보면은 100등까지 하면 70% 이상이 상속 부자예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들이 등장하면서 그 순위가 많이 바뀐 거는 사실이고, 또 그런 기회 자체가 만들어진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동네에서도 사실 뭐 소위 금수저나 뭐 출신 배경이 좋거나 이런 분들이 또 많아요, 상당히. 네. 근데 근데 약간 다른 거는 좋은 대학 나왔다고 투자자들이 투자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이렇게 스타트업 생태계 아는 사람이 많으면 이 창업가의 자질을 알릴 기회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투자받기 용이하고, 뭐 이런 또 영어를 쓸 수 있으면 또 글로벌 투자자들을 또 설득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이제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불평등이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투영되는 부분은 있는데 일반적인 사회만큼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스타트업 창업자들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열심히 성장해서 세금 많이 냈으면 좋겠다. 예,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당연히 이제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트로프로너십이나 또 스킬적으로는 또 이제 컴퓨팅 사고력을 갖추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뭐 청년들, 젊은이들, 또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런 거를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뭐 먼저 창업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런 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성장을 통해서 그런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저희가 선순환 구조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고리가 끊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게 보이는 게 분명히 있긴 할 텐데요. 그거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조금 더해서 이제 저희도 창업 생태계의 중요성을 이제 저희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 스타트업들은 그리고 동시에 좀 창출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격차가 굉장히 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소기업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임금 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성 차이가 많이 났을 때 복지의 재분배만을 가지고 이거를 줄이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이제 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고용주들이 자유롭게 많이 나오는 그런 환경을 만들 것인가. 고용주가 나와야 일자리가 함께 또 좋은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기업가 정신을 가진 청년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나오면 오히려 그게 불평등을 줄이는 데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저도 아이들하고 많이 하는 게임이지만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 같은 경우는 너무 성공해서 뭐 이렇게 보너스만 해도 몇십억씩 이제 주시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불평등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제 좋은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세라든지 이런 걸로 다시 들어와서 다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자양분으로 또 쓰일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조금 더 우리가 인식이라든지 사회적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스타트업에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국가가 문제를 설정하고 국가가 이렇게 하면 풀겠지라고 했던 것들이, 저도 이제 스타트업 투자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이런 것도 다 저렇게 풀어내,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정말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고, 때로는 이제 기업을 통해서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스타트업들도 있고, 때로는 비영리 스타트업들, 사회혁신가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사회 문제들을 좀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는 거. 오히려 국가는 이끌기보다는 밑에서 안정성을 좀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들로 조금 이렇게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천천히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함께 했습니다. 불평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요 댓글도 보면 정서가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말하자면 먹고 살기 힘든데 뭐 환경 얘기하고 지속 가능성 얘기하는 게
너무 사치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더 그런 것 같고 이거를 근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지구적인 당위성만 얘기해 가지고는 잘 설득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막막하네요 저는. 이 조병기 문제는 교수님.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불평등 문제는 불평등 문제의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구환경 문제는 지구환경 문제로서의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구환경 문제의 솔루션을 찾는데 찾다 보면 불평등이 더 심해진다면 그건 문제겠죠. 문제겠고, 그걸 이제 요즘에 뭐 정의로운 전환 하는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제 주된 그 주장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예상치 못한 불평등의 심화, 실업 사태 이런 걸 어떻게 사회가 방어해 주지 않으면 과연 이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저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발전소, 뭐 화력 발전소 예를 문을 들자면- 닫는다든가, 그럼 해고자가 나온다든가, 뭐 전기차가 나오면 뭐 내연기관차에 해고자가 나온 이런 문제들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발전소, 예를 들어서 보령에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고요. 그 지역은 지역 경제는 화력발전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성장한 지역 경제인데, 그 지역 경제가 굳이 뭐 화력발전소를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화력발전소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전력 생산을 다른 지역을 위해서 해줄 수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 경제의 하나의 기간 시설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 전환에서 오는 이 지역 경제의 충격, 실업 이런 것들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회사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 쓴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불공정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국가 경제를 위해서 기여한 것들만큼 그 사람들의 어떤 직업 전환이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 전환,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 뭐 국가적으로 어떤 그런 전환의 비용을 나눠야 하는 그런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스타트업들이 주로 있는 그 디지털 이코노미, 이쪽 디지털 경제도 뭐 제조업보다는 덜하겠습니다만은 그 친환경적으로 보이지만 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쌓아야 되고 전력을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많이 지어야 되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또 아까 최 교수님이 잠깐 중간에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덜 먹고 덜 쓰자. 또 전력도 좀 덜 쓰고 데이터도 덜 쓰고 막 이렇게 해서는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제 이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이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도 더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또 산업이나 전체적인 사람들의 삶도 우리 그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작동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는 사실 저도 굉장히 그 고민이 많은 부분이어서 또 지구를 위한 변론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만나 오늘 뵙기.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또 우리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그 우리 사회가 지금 열악한 노동시장, 또 복지 수준의 열악성, 그리고 환경 문제가 세 가지가 겹쳐 있다는 것이 그 우리 사회의 성장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참성장을 못한 결과인 것 같다는, 질 좋은 성장을 못한 것 같네요. 그렇죠? 성장은 많이 했는데,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해서 세 가지 관점을 잘 결합해서 고민하고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들 중에 인식의 전환과 교육 문제, 그다음에 뭐 정책이든 뭐 기업이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잘 결합시켜서 문제 해결할까 하는 합의들, 노력, 그런 게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주 단순하게 질문하면은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가 왜 이렇게 열악해? 이런 질문이 정말 하고 싶어요. 우리 뭐가 어디서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환경 문제는 뭐 그랬다 쳐도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되지만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의지와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나가냐 하는 게 참성장의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어떤 답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뭘까?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근데 뭘까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청년들은 오히려 이제 다음 세대에서 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건데 우리 세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느끼는 건요. 좀 그냥 성장주의적인 사고를 어느 쪽에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량적 사고를 한다는 거죠. 양적으로 커지는 게 제일 뭔가 이렇게 중요하다. 단순한 그게 사고라는 지금까지 유일하게 경험해왔던 그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가설적으로 선호하기는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20세기 후반에 우리가 계속 경험해왔던 이제 사실 이 사이즈가 커지는 성장을 통해서 우리 삶이 나아지는 것을 어느 정도는 경험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각자도생이라는 것들을 그 각자도생 패러다임을 개개인들이 버리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 재정적인 보수주의가 어떻게 보면 좀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조세를 더 걷어서 우리가 더 재분배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눌려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거를 하게 된 이제 계기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2020년에 경험하면서 국가별로 사회정책에 얼마나 썼는지를 봤더니 이제 저희가 한 3.8%를 썼는데요.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은 별로 이렇게 많이 안 쓰는 그런 국가들도 약 한 14% GDP의 14%를 저희의 한 어떻게 4배 이상을 이제 3배 정도를 이제 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자영업자들 계속 지금 자살하는 뉴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이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불안을 경험하는데 국가는 너무 멀리 있는 경험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에서 그 국가를 지지하기보다는 빨리 성장을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빨리 뭐 부동산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자꾸 각자도생으로 다시 좀 돌아가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지난 1년 좀 코로나를 보면서 참 아쉬웠던 점인데 혹시 이런 것들이 좀 기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 반대로 조금 더 과감한 어떤 재분배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변화를 주는 좀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은 좀 하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뭐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 시험을 매달리고 국가가 라이센스를 주는 이과는 의사, 뭐 문과는 공무원, 뭐 아니면은 뭐 예전 같으면 이제 뭐 변호사, 뭐 이런 국가 라이센스에 매달리고 하는 게 뭐 안타깝지만 사실 그 청년 세대 입장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그 선택이고 그거를 전혀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옆 나라 이제 중국 같은 데만 가도 사실 그 좋은 그 이렇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일수록 다들 창업을 꿈꾸고 뭐 거기에 매달리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점점 더 로우 리스크를 추구하는 공무원이라는 게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직업이 없어지지 않는 거고 국가 라이센스도 거의 그런 급이니까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려는 경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다그쳐가지고 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냐, 왜 용기를 내지 않냐 이거는 다 저는 의미 없다 생각하고 저희 창업생태계에서도 보면은 그런 리스크를 오히려 줄여주는 것이 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훨씬 더 하이 리스크에 잘 도전할 수 있게 되더라. 왜냐면 이 스타트업 생태계도 불과 20년 전만 해도 자기 돈이든 남의 돈이든 한 20억은 끌어와야지 인터넷 벤처를 창업할 수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제가 인터넷 벤처 처음 할 때만 보면은 뭐 은행에서 빚을 내든 자기 뭐 아파트를 팔든 자기 돈 한 20억은 가져왔어야 됐고 한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고 투자자들 투자 받든지 해서 해야 뭐 은행에 뭐 신보 기보 해가지고 보증 받아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데 창업자 연대보증이라고 해서 실패하면은 결국 창업자가 다 이제 물어내야 되고 나중에 갚아줘야 되고 신용불량자 되고 이게 폐가망신 되고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하는 불효자입니다 이런 농담을 저희 생태계에서 스스럼 없이 했는데 지금은 사실 아니에요. 환경이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창업자 연대보증은 90% 이상 다 폐지됐고요. 그리고 지금 창업하는 그 선배 창업자들이 야 지금 창업하는 것 같으면 진짜 우리 때 그랬으면 10번이라도 했겠다 뭐 이렇게 이제 저희끼리 농담하듯이
이 창업자들이 그렇게 큰 리스크를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본질에 더 가까워진 거죠. 우리는 기존에 주식회사라고 했지만 유한 책임이 아니라 창업자에게는 무한 책임을 지어서 이거의 성패에 우리 가족과 내 삶의 전체가 달려있다. 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투자자들도 그렇게 창업자한테 책임 추궁을 많이 하지 않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실패했으면 이 대표님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가 다 이해하니까 뭐 저희가 투자한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잘 정리하시고, 근데 저희가 투자한 다른 회사에 CTO 자리가 비었는데 아니면 이쪽에 그 대표님의 어떤 역량을 이쪽에서 발휘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소개를 시켜주고 뭐 이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그 경험치가 다시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라 뭐 고시 공부하다 실패하면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하더라도 이 경험을 통해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알게 되니까 좋은 인재들이 더 많이 뛰어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저희가 욕 많이 먹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사실 유연 안정성이라고 해서 이게 이 노동 시장이 너무 경직돼서 저성과자나 이게 안 맞는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교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얘기하면 엄청 욕을 먹죠. 근데 저희는 단지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북유럽에 이제 유연 안정성 모델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저성과자가 해고되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가 받던 연봉의 90% 정도로 받아요. 한 2년간은. 예, 90% 정도 받으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 서로 잘 안 맞고 이게 성과가 딴 데 가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도 그 사람 입장에서도 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제가 저를 더 인정해 줄 수 있는 다른 회사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패러다임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그 경직성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국민들이 좀 그런 삶을 좌우할 정도의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본인이 실패했을 때 감수해야 되는 거는 적다면, 보험처럼 적은 리스크를 가진다면 리스크를 해칭해가지고 보편적으로 보험 모델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좀 정책적인 접근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